정약용의 지혜, 똑똑한 사람은 형제들에게 절대 베풀지 않는다. 베풀매 한계를 알아라. 도움은 선이 아니라 도구다. 베풀되 한도를 미리 밝히고 넘지 말라. 형제에게 도움을 줄 때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 한 번 도우면 두 번, 세 번, 계속 요구가 들어온다. 베풀기 전에 한도를 명확히 밝혀라. 이번 한 번만, 이 금액까지만, 이 기간까지만이라고 말하라. 한도를 밝히는 것이 인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명확한 것이다. 한도가 없으면 형제는 계속 기대하게 된다. 한도를 밝히면 형제도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 불분명함이 갈등을 낳는다. 어느 형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며 필요한 만큼 써라고 말했다. 동생은 계속 더 요구했다. 형은 점점 부담스러웠고 동생은 형이 인색하다고 불평했다. 한도를 밝히지 않은 대가였다. 반면 어떤 형은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이 이상은 불가능해라고 처음부터 명확히 말했다. 동생은 그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형은 부담이 없었고 동생도 불평하지 않았다. 명확함이 평화를 지켰다. 한도를 밝힐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번에 100만 원을 빌려줄게. 3개월 후에 갚아줘. 그 이후에는 추가로 도울 수 없어라고 숫자와 기한을 명확히 하라. 애매함은 분쟁을 낳는다. 정약용은 명확함을 중시했다. 모든 약속은 명확해야 한다. 애매한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불시다라고 가르쳤다. 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형제애를 지키는 길이다. 한도를 정했으면 절대 넘지 말라. 형제가 애원해도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한 번 정한 한도는 지켜라. 한도를 넘는 순간 한도는 의미를 잃고 다음에도 넘을 것이라는 기대를 만든다.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원칙이다. 원칙 없는 베풀문 관계를 망친다. 한도를 정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베풀되 한도를 미리 밝히고 넘지 말라. 명확함이 당신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관계를 지킨다. 애매함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한도를 밝히는 용기를 가져라. 첫 베풀매 기준을 세우고 둘째 베풀매 경계를 더하라. 첫 번째 도움을 줄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때 기준을 세워라. 어떤 경우에 도울 것인지, 얼마나 도울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도울 것인지 명확히 하라. 첫 베풀미 앞으로의 패턴을 만든다. 첫 베풀면서 기준 없이 주면 형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번에는 100만 원을 줬으니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첫 베풀면서 기준을 세워라. 어느 형은 동생이 처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큰 돈을 줬다. 동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두 번째 어려움에도 같은 기대를 했다. 형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첫 베풀면서 기준을 세우지 않은 대가였다. 둘째 베풀매는 경계를 더하라. 첫 번째는 순수한 도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조건을 붙여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도울 수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갚아야 해라고 경계를 명확히 하라. 둘째 베풀면서 경계를 더하지 않으면 셋째, 넷째가 계속된다. 형제는 형은 항상 도와줄 거야라고 확신하게 된다. 둘째 베풀면서 경계를 세워 패턴을 끊어라. 정약용은 패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번은 호의요. 두 번은 습관이요. 세 번은 권리가 된다. 둘째 베풀면서 경계를 세워 습관을 막아라고 가르쳤다. 둘째 베품 때 경계를 세우는 것이 형제를 실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 실망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경계 없는 베품이 만드는 갈등은 영구적이다. 첫 베풀매 기준을 세우고 둘째 베풀매 경계를 더하라. 처음부터 명확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애매하게 시작하면 고통스럽게 끝난다. 처음에 명확함이 관계를 지킨다. 도움은 습관이 되기 전에 끊을 줄 알라. 도움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권리가 된다. 형제가 형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끊어라. 도움은 습관이 되기 전에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습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세 번째부터다.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호의, 세 번은 습관이다. 세 번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단호히 거절하라. 그때가 끊을 마지막 기회다. 어느 형은 동생을 5번 도왔다. 5번째가 되자 동생은 또 도와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형의 도움이 동생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형은 습관을 끊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 습관을 끊으려면 세 번째 요청에 이렇게 말하라. 이미 2번 도왔어. 이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더 이상은 도울 수 없어.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형제는 항의할 것이다. 지난번에는 도와줬잖아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제는 끝이야라고 말하라. 습관을 끊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정약용은 습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습관은 쇠사슬이다. 처음에는 가벼워 느끼지 못하지만 쌓이면 끊을 수 없게 된다. 습관이 되기 전에 끊어라고 가르쳤다. 습관을 끊으면 형제와 일시적으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지킨다. 습관을 끊지 못하면 평생 착취당하고 결국 관계도 끝난다. 도움은 습관이 되기 전에 끊을 줄 알라.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올 때가 결단의 시점이다. 그때 용기를 내어 선을 그어라. 그것이 당신과 형제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형이니까라는 말로 양심을 흔들리지 말라. 형이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 형이라는 것은 무한한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형도 자신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한계가 있다. 형이니까라는 말로 양심을 건드리려는 시도를 경계하라. 형이니까라는 말은 감정적 조종이다. 형제는 당신의 양심을 흔들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들려 한다. 이 말에 흔들리는 순간 당신은 끝없는 요구의 함정에 빠진다. 어느 형은 동생에게 형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동생을 도왔다. 결국 형의 가정이 흔들렸고 동생은 여전히 의존적이었다. 형이니까라는 말에 이렇게 대응하라. 형이니까 도와주고 싶지만 내 형편도 어려워. 도울 수 없어. 혹은 형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 양심을 지키는 것과 무한정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 형제를 사랑하되 자신도 지켜야 한다. 형이니까라는 말에 흔들려 자신을 파괴하지 말라. 정약용은 말했다. 형제 간의 의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니다. 의리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착취다. 형이니까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형이니까 손해봐야지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형이라고 해서 손해볼 의무는 없다. 양심을 흔드는 말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확한 기준이다. 형이지만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미리 기준을 세워놓으라. 그러면 양심에 흔들림 없이 거절할 수 있다. 형이니까라는 말로 양심을 흔들리지 말라. 형제에는 소중하지만 자기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한계를 말하라. 그것이 진정한 형제애를 지키는 길이다. 동생이니까라는 말로 의무를 만들지 말라. 동생이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말로 의무를 만들지 말라. 동생이라는 지위가 자동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동생도 성인이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동생이니까라는 말로 평생의 의무를 만들지 말라. 가족 내에서 동생이라는 위치는 종종 특권처럼 여겨진다. 형이 동생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릴 때의 이야기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 독립해야 한다. 어느 가정에서 형은 평생 동생을 돌봤다. 동생이니까라는 이유로 학비를 대주고 취업을 도와주고 집을 사는 것도 도왔다. 동생은 형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 동생이니까라는 말이 동생을 망쳤다. 동생이니까라는 말에 이렇게 대응하라. 동생이지만 이제 성인이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내가 평생 돌볼 수는 없어. 동생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라. 의무를 만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해야 한다. 나는 내 형이지 내 부모가 아니야. 도울 수 있을 때는 돕지만 네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해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제는 서로 돕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동생이라는 이유로 평생 기댈 수는 없다. 독립이 진정한 성숙이다라고 가르쳤다. 동생이니까라는 말을 받아들이면 동생은 평생 의존적으로 산다. 형은 평생 짐을 진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 동생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의무를 만들지 말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은 형의 삶을, 동생은 동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동생이니까라는 말로 의무를 만들지 말라. 급한 불은 꺼주되 장작은 스스로 구하게 하라. 형제가 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급한 불은 꺼줘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장작, 즉 지속적인 생계나 해결책은 스스로 구하게 하라.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형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급한 불과 장작을 구분하라. 급한 불은 당장의 위기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황,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 이런 것은 급한 불이다. 꺼줘야 한다. 하지만 장작은 다르다. 장작은 지속적인 생계, 사업 자금, 생활비 같은 것이다. 이것은 형제가 스스로 구해야 한다. 당신이 계속 장작을 대주면 형제는 평생 당신에게 의존한다. 어느 형은 동생의 병원비를 대줬다. 급한 불을 꺼준 것이다. 하지만 그 후 동생의 생활비까지 계속 대줬다. 장작을 대준 것이다. 동생은 형에게 의존했고 스스로 일하려 하지 않았다. 형은 장작까지 대주지 말았어야 했다. 급한 불을 꺼준 후 이렇게 말하라. 이번 위기는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계획을 세우고 일을 구하고 자립해야 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라. 형제가 조금만 더 도와줘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거절하라. 급한 불은 껐어. 이제 네가 장작을 구할 차례야. 내가 계속 대줄 수는 없어. 단호하게 말하라. 정약용은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급한 불은 꺼주되 장작은 스스로 구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다라고 가르쳤다. 급한 불을 꺼주지 않으면 형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장작까지 대주면 형제는 평생 의존한다. 균형을 잡아라. 위기는 도와주되 자립은 스스로 하게 하라. 급한 불은 꺼주되 장작은 스스로 구하게 하라. 이것이 형제를 진정으로 돕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한 번의 양보로 평생의 관례를 만들지 말라. 한 번 양보하면 그것이 관례가 된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한 번의 양보가 평생의 의무로 변한다. 양보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될 것인가? 관례는 무섭다. 한 번 만들어지면 깨기 어렵다. 형제는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야지라고 생각한다. 한 번의 양보를 신중히 결정하라. 어느 형은 명절 때 동생 가족의 교통비를 한 번 대줬다. 그 후 매년 동생은 형이 교통비를 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형이 거절하자 동생은 작년에는 줬잖아라고 불평했다. 한 번의 양보가 관례를 만들었다. 양보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것을 매번 할 수 있는가? 평생 할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다면 시작하지 말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하라. 이번 한 번만이야. 특별한 경우라서 도와주는 거야. 다음에는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라. 단, 이 말을 지켜라. 다음에 또 양보하면 말이 무의미해진다. 정약용은 관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 번의 관용이 영원한 의무가 된다. 양보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관례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깨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가르쳤다. 관례를 깨려면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형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이 갈등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관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 번의 양보로 평생의 관례를 만들지 말라. 양보는 신중하게 하라. 한 번이 평생이 된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도움의 목적이 자립인지 의존인지 먼저 물으라. 형제를 도울 때 목적을 먼저 물으라. 이 도움이 형제의 자립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의존을 키우는 것인가? 자립을 돕는 도움은 선이다. 의존을 키우는 도움은 악이다. 자립을 돕는 도움은 무엇인가? 형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이다. 교육비를 대주어 기술을 배우게 하거나 창업 자금을 빌려주되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도움은 형제를 강하게 만든다.
의존을 키우는 도움은 무엇인가? 형제가 계속 당신에게 기대게 만드는 도움이다. 매달 생활비를 주거나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도움은 형제를 약하게 만든다. 어느 형은 동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다. 동생은 일을 구하지 않았다. 형이 주는데 왜 일을 해? 라고 생각했다. 형의 도움이 동생의 의존을 키웠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악이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물으라. 이 도움이 동생을 자립하게 할까? 아니면 나에게 더 의존하게 할까? 후자라면 도움을 주지 말라. 진정한 사랑은 자립을 돕는 것이다. 정약용은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은 상대를 망친다. 도움의 목적이 자립인지 확인하라고 가르쳤다. 자립을 돕는 도움을 주려면 조건을 붙여라. 이 돈으로 기술을 배워.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 이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하지만 계획서를 보여줘. 조건이 있는 도움이 자립을 만든다. 의존을 키우는 도움은 거절하라. 형제가 아무 노력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거절하라. 내가 계속 주면 너는 스스로 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라고 말하라. 도움의 목적이 자립인지 의존인지 먼저 물으라. 자립을 돕는 것만이 진정한 도움이다. 의존을 키우는 것은 형제를 망치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도와라. 의존을 키우는 선행은 악행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라. 선행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형제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선행은 오히려 악행이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의 능력을 빼앗고 자립심을 무너뜨리고 평생 기생하게 만든다. 의존을 키우는 선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형제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다. 매번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돈을 계속 주고 실패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것이다. 어느 형은 평생 동생을 도왔다.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면 빚을 갚아주고 직장을 잃으면 생활비를 대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줬다. 형은 선행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생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었다. 5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선행인가, 악행인가? 악행이다. 형의 도움이 동생을 망쳤다. 동생의 자립심, 책임감, 능력을 모두 빼앗았다. 겉으로는 형제애 같지만 실제로는 파괴였다. 의존을 키우는 선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형제가 점점 더 무능해지는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지는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선행은 악행이다. 정약용은 경고했다.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 그것은 파괴다. 진정한 선행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존을 키우는 선행은 악행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쳤다. 의존을 키우는 선행을 멈추라. 형제가 원망해도 멈추라. 내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는 것이야. 이제 스스로 해야 해라고 말하라. 선행과 악행을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다. 형제가 강해지면 선행이고 약해지면 악행이다. 당신의 도움이 형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라. 의존을 키운다면 즉시 멈추라. 의존을 키우는 선행은 악행과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강하게 만들어라. 약하게 만드는 도움은 거두라. 단호함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다. 도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베풀라. 형제를 도울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불쌍해서, 미안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도와주지 말라. 도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베풀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도와라. 감정으로 도우면 일관성이 없어진다. 오늘은 불쌍해서 도와주고 내일은 화가 나서 거절한다. 형제는 혼란스러워하고 당신도 후회한다. 감정은 변하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라. 어떤 경우에 도울 것인가? 얼마까지 도울 것인가? 몇 번까지 도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기준이다. 기준을 정하고 글로 써라. 어느 형은 감정으로 동생을 도왔다. 동생이 울면서 애원하면 도와주고 화를 내면 거절했다. 동생은 형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울면 도와주고 화내면 거절한다는 것을. 감정으로 도운 대가였다. 반면 어떤 형은 기준을 세웠다. 1년에 한 번,
100만 원까지 갚을 의지가 있을 때만 도와준다는 기준이었다. 동생이 울든 화를 내든 기준을 지켰다. 동생은 형을 조종할 수 없었고 기준을 존중하게 되었다. 기준을 세웠으면 형제에게 알려라. 나는 이런 기준으로 도와줄 거야. 이 기준을 벗어나면 도와줄 수 없어. 미리 알리면 나중에 거절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 정약용은 원칙을 강조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도움을 줄 때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라. 그것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쳤다. 기준으로 도우면 죄책감이 없다. 기준에 맞으면 도와주고 맞지 않으면 거절한다. 명확하고 공정하다. 감정적 조종에 흔들리지 않는다. 도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베풀라.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지키고 기준을 존중하라. 감정은 변하지만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기준이 당신을 지키고 관계를 지킨다.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라. 정 대신 의로 관계하라. 구두 약속을 믿지 말고 문서로 다지라. 형제간에도 약속은 문서로 남겨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두 약속은 기억이 다르면 분쟁이 된다. 문서로 남기면 명확하고 나중에 다툴 일이 없다. 구두 약속의 문제는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진다. 형은 100만 원 빌려줬다고 기억하고 동생은 50만 원 받았다고 기억한다. 누가 맞는가? 문서가 없으면 알 수 없다. 어느 형제가 집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구두로 반반 부담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중에 동생은 형이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형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문서가 없어 증명할 수 없었다. 형제는 법정까지 갔다. 문서로 남긴다고 해서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기억은 불완전하다. 문서는 완전하다. 문서가 나중에 분쟁을 막는다. 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날짜, 금액, 조건, 기한, 양쪽의 서명이 필요하다. 2일 1에 형 아무개가 동생 아무개에게 100만 원을 빌려줌. 3개월 후 2월 1일까지 전액 상환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라. 정약용은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은 바람이요, 글은 증거다. 형제간에도 약속은 글로 남겨라. 그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문서까지 쓰자고 나를 못 믿어? 라고 반응할 수 있다. 그때 이렇게 말하라. 믿기 때문에 문서를 쓰는 거야. 나중에 기억이 달라서 싸우지 않으려고. 서로를 위한 거야. 문서를 쓰기 꺼려하는 형제는 조심하라. 진심으로 갚을 생각이 있다면 문서 쓰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문서를 거부한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말라. 구두 약속을 믿지 말고 문서로 다지라. 형제간이라도 명확해야 한다. 문서가 관계를 지킨다. 애매함이 관계를 파괴한다. 문서로 약속을 남겨라. 공동 지갑을 만들지 말고 각자의 지갑을 지키라. 형제끼리 돈을 섞지 말라. 공동 계좌를 만들거나 함께 사업하거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지 말라. 각자의 지갑을 지켜라. 돈이 섞이면 갈등이 시작된다. 공동 지갑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가 얼마나 쓰는지, 누가 더 넣는지,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 다툼이 생긴다. 투명하게 관리하려 해도 의심은 생긴다. 돈이 섞이면 형제에도 섞여 혼탁해진다. 어느 형제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 분쟁이 생겼다. 형은 내가 더 많이 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동생은 반반하기로 했다고 했다.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까지 갔다. 각자의 지갑을 지키면 명확하다. 형은 형의 돈으로, 동생은 동생의 돈으로 산다. 도와줄 때는 명확히 빌려주거나 주고 기록한다. 섞이지 않으니 다툴 일이 없다. 부모님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자고 하지 말라. 형은 이만큼, 동생은 이만큼이라고 명확히 나눠라. 공동으로 하면 나는 더 많이 냈는데 너는 왜 적게 냈느냐는 다툼이 생긴다. 정약용은 명확함을 강조했다. 재산은 명확히 나누라. 섞으면 다툼이 생긴다. 형제끼리도 재산은 각자 관리하라.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다.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신중하라. 형제 사업은 10중 8구 실패한다. 사업이 잘 되면 공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고
잘 안 되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가능하면 각자 사업을 하라. 공동 지갑을 이미 만들었다면 빨리 정리하라. 이제부터 각자 관리하자고 제안하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는다. 공동 지갑을 만들지 말고 각자의 지갑을 지키라. 돈이 섞이면 관계도 섞여 혼탁해진다. 명확히 분리하라. 그것이 형제애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 빌려줄 때는 기록하고 줄 때는 증거를 남기라.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기록하라. 차용증을 쓰거나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라. 우리 사이에 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다. 빌려준 돈을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차용증을 쓰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적고 양쪽이 서명하라. 복사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하라. 계좌 이체로 빌려줬다면 이체 내역이 기록이다. 메시지로도 확인하라. 100만 원 이체했어. 3개월 후에 갚아줘라고 문자를 보내고 동생이 알았어. 고마워라고 답하면 그것도 증거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 구두로 나중에 갚아라고만 했다. 5년이 지나 형이 돈 갚아라고 하자 동생은 그건 준 거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기록이 없어 형은 돈을 받지 못했다. 돈을 주는 경우도 증거를 남겨라. 이건 선물이야. 갚지 않아도 되라고 문자로 보내라. 나중에 동생이 형이 빌려준 거라며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라. 정약용은 기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록은 진실을 지킨다. 빌려주면 기록하고 주면 증거를 남겨라. 기억은 변하지만 기록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형제가 기록을 꺼린다면 빌려주지 말라. 차용증 쓰기 싫으면 다른 데서 빌려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갚을 생각이 없다는 신호다. 빌려줄 때는 기록하고 줄 때는 증거를 남기라. 명확함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다. 기록은 형제애를 지키는 도구다. 기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공평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지키라. 형제간에 공평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한다. 형이니까 양보해, 동생이니까 더 줘라는 식의 감정적 접근은 불공평을 만든다.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라. 공평함은 무엇인가? 같은 상황에는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형이 어려울 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동생이 어려울 때도 100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 형에게 300만 원, 동생에게 100만 원을 주면 불공평하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을 사줬다. 형은 장남이니까라는 이유였다. 동생은 평생 그 불공평함을 원망했다. 형제 관계는 냉랭해졌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공평하게 했어야 했다. 규칙을 어떻게 세우는가? 가족회의를 하라. 부모님을 모시는 비용은 형제가 수입에 비례해 나눈다. 부모님 유산은 법대로 균등 분배한다 같은 규칙을 정하라. 모두가 동의하고 글로 남겨라. 규칙을 정했으면 예외를 만들지 말라. 이번은 특별해라고 예외를 만들면 규칙이 무너진다. 규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약용은 공정함을 강조했다. 공평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형제간에도 원칙을 세우고 지켜라. 그것이 오래가는 평화를 만든다고 가르쳤다. 불공평함을 느끼는 형제가 있다면 규칙으로 해결하라. 우리 명확한 규칙을 만들자.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자고 제안하라. 규칙이 감정의 다툼을 막는다. 공평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지키라. 감정은 주관적이지만 규칙은 객관적이다.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고 규칙으로 공평함을 증명하라. 그것이 형제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도움은 공개적으로, 청구는 공정하게 처리하라. 형제를 도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라. 몰래 도우면 나중에 불공평하다는 오해를 받는다. 도움은 공개적으로 하라. 투명함이 의심을 막는다. 한 형제만 도왔는데 다른 형제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알게 되면 왜 나는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불평한다. 나도 도와줬어 라고 설명해도 믿지 않을 수 있다. 처음부터 공개하는 것이 낫다. 어느 부모님이 둘째에게만 몰래 돈을 줬다. 나중에 첫째가 알게 되자 불공평하다고 화를 냈다. 부모님이 너도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말했지만 첫째는 그럼 공개적으로 했어야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도움을 공개한다는 것은
모든 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말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알리는 것이다. 동생이 어려워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 1년 후에 갚기로 했어라고 투명하게 밝혀라. 청구도 공정하게 하라.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낸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고 공유하라. 영수증을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리라. 투명함이 의심을 막는다. 정약용은 투명성을 강조했다. 숨기면 의심을 낳는다. 형제간의 도움은 공개적으로 하라. 청구는 투명하게 하라.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공개하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의심과 분쟁보다는 낫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킨다. 도움은 공개적으로, 청구는 공정하게 처리하라. 투명함이 형제 간 신뢰를 만든다.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라. 그것이 오해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다. 뒷말을 막으려면 앞서 기록하라. 형제 간의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이 더 받았대, 동생은 안 냈대라는 소문이 도는 이유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뒷말을 막으려면 앞서 기록하라. 부모님 재산을 나눌 때, 병원비를 나눌 때, 명절 비용을 나눌 때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라. 형은 이만큼, 동생은 이만큼 냈다고 명확히 기록하라. 뒷말이 나올 여지를 없애라. 어느 가정에서 큰형이 부모님 간병비를 주로 냈다. 기록하지 않았다. 나중에 동생들은 형은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독차지했다고 뒷말을 했다. 형이 기록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다. 기록은 어떻게 하는가? 엑셀 파일이나 노트의 날짜, 항목, 금액, 누가 냈는지 기록하라. 영수증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함께 보관하라. 정기적으로 형제들과 공유하라. 기록을 공유하면 투명해진다. 누구도 나만 손해봤다고 불평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뒷말이 나올 여지가 없다. 정약용은 말했다. 뒷말은 불명확함에서 나온다. 앞서 명확히 하면 뒷말이 없다. 기록하고 공유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기록을 귀찮아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집하라. 나중에 오해를 막으려면 기록이 필요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라고 설득하라. 기록을 거부하는 형제는 나중에 뒷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 뒷말을 막으려면 앞서 기록하라. 명확함이 소문을 막는다. 기록이 진실을 지킨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라. 그것이 형제 간 오해와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빚과 보증은 형제라도 단호히 거절하라. 형제가 빚을 보증해달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라. 형제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 보증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형제라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 보증의 문제는 무엇인가? 형제가 갚지 못하면 당신이 갚아야 한다. 형제가 파산하면 당신도 파산한다. 보증은 당신의 재산, 신용,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느 형이 동생의 사업 대출 보증을 섰다. 동생인데 뭐라고 생각했다. 동생의 사업이 망하고 동생은 도망갔다. 형이 3천만 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형의 가정이 흔들렸고 형은 동생을 평생 원망했다. 보증 요청을 받으면 단호히 거절하라. 미안하지만 보증은 안 돼. 형제라도 보증은 서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어. 이렇게 명확히 말하라.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하라. 형제가 나를 못 믿어. 형제도 아니야. 라고 감정적으로 몰아갈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보증은 누구에게도 서지 않는 게 내 원칙이야 라고 말하라. 정약용은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증은 자신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형제라도 보증은 서지 말라. 도와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가르쳤다. 보증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라. 보증은 못 서지만 100만 원은 빌려줄게. 갚지 못해도 괜찮아. 대신 보증은 안 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되 보증은 절대 하지 말라. 빚도 마찬가지다. 형제가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면 대신 갚아주지 말라. 형제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당신이 대신 갚으면 형제는 또 빚을 진다. 악순환이다. 빚과 보증은 형제라도 단호히 거절하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형제에도 중요하지만 자기 보존이 더 중요하다. 단호히 거절하라. 반복되는 요청에는 계획표와 자립기한을 요구하라. 형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한다면 조건을 붙여라. 계획표를 요구하라. 이 돈으로 뭘 할 건데? 계획을 보여줘. 자립기한도 물으라. 언제까지 자립할 수 있어? 계획표 없이 돈만 달라는 것은 돈을 낭비하겠다는 뜻이다. 계획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다.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돈을 주지 말라. 어느 형이 동생에게 세 번째 돈을 빌려줄 때 계획표를 요구했다. 이 돈으로 뭘 할 건지, 어떻게 자립할 건지 계획을 보여줘. 동생은 계획이 없었다. 형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동생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애매한 계획은 받아들이지 말라. 자립 기한도 명확히 하라. 1년 후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해. 그때까지만 도와줄게. 기한을 정하면 형제도 긴장감을 갖고 자립을 준비한다. 정약용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계획 없이 도움을 주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다. 계획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하라.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다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계획표 작성을 거부한다면 도와주지 말라. 계획도 없이 돈만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와라고 말하라. 반복되는 요청에는 계획표와 자립기한을 요구하라. 무조건적인 도움은 의존을 키운다. 조건 있는 도움이 자립을 만든다. 계획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하라. 감정이 뜨거울 때는 지갑을 닫고 마음이 고요할 때만 열라. 형제가 울면서 도움을 청할 때, 급하다고 다그칠 때, 감정이 뜨거울 때는 지갑을 닫아라. 감정에 휩쓸려 결정하면 후회한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잘못된 결정이다. 불쌍한 마음에, 죄책감에, 혹은 압박감에 돈을 주고 나면 후회한다. 왜 그때 줬을까라고 자책한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결정을 미루라. 어느 형이 동생의 눈물에 넘어가 300만 원을 빌려줬다. 동생은 당장 내일까지 필요해라며 울었다. 형은 감정에 휩쓸려 돈을 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은 도박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형은 깊이 후회했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감정적이라 결정할 수 없어. 며칠 시간을 줘.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연락할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진짜 도와줘야 하는지, 얼마나 도와줄지 냉정하게 판단하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명확히 보인다. 이건 도와줄 만한 일이야, 혹은 이건 도와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고요한 마음이 올바른 결정을 만든다. 형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라며 압박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급하게 결정해서 좋을 게 없어.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줘라고 단호히 말하라. 진짜 급한 일이라면 며칠 기다릴 수 있다. 정약용은 신중함을 강조했다. 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쳤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루 이틀 시간을 두라.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와 상의하라. 혼자 산책하며 생각하라. 감정이 가라앉으면 명확히 보인다. 감정이 뜨거울 때는 지갑을 닫고 마음이 고요할 때만 열라. 감정은 나쁜 조언자다. 고요한 마음이 현명한 조언자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고요함 속에서 결정하라. 술자리의 약속은 아침에 서류로만 인정하라. 술자리에서 형제와 약속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확인하라. 술자리의 말은 믿을 수 없다. 아침에 깨어서 서류로 다지지 않은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술자리에서는 감정이 고조된다. 형, 100만 원만 빌려줘라는 말에 그래, 빌려줄게라고 쉽게 대답한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냉정해지면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라고 후회한다. 어느 형제가 술자리에서 공동사업을 약속했다. 우리 같이 사업하자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냉정하게 생각하니 무리한 계획이었다. 다행히 서류를 쓰지 않아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술자리에서 형제가 무엇을 요청하든 즉답하지 말라.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라. 술이 깬 후 냉정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라.
다음 날 아침에 형제가 술자리의 약속을 언급하면 이렇게 말하라. 어젯밤 그런 이야기 했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서류로 정리하고 진행하자. 서류를 쓰자고 제안했을 때 형제가 망설이면 진심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술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린다. 술자리의 약속을 믿지 말라. 아침에 서류로 다시 확인하라고 가르쳤다. 술자리에서 한 약속을 다음날 아침에 확인했을 때 형제가 내가 그런 말 했어? 라고 하거나 얼버무린다면 그 약속은 없던 것이다. 억지로 지키라고 하지 말라. 술자리의 약속은 아침의 서류로만 인정하라. 술의 약속은 바람이요. 아침의 서류는 증거다. 감정과 술에 취한 약속을 믿지 말고 냉정한 아침에 다시 확인하라. 경계를 지켜 존중을 세우라. 선긋기가 냉정이 아니라 배려다. 경계를 그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형제에게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경계를 긋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명확한 경계가 관계를 지킨다. 많은 사람이 경계를 긋는 것을 주저한다. 이기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나쁜 형제로 보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파괴된다. 어느 형은 동생에게 경계를 긋지 못했다. 동생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줬다. 부끄러워서 거절하지 못했다. 10년이 지나자 형은 소진되었고 동생은 더욱 의존적이 되었다. 경계를 그었어야 했다. 경계를 그을 때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라. 나는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불가능해.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 명확함이 힘이다. 형제가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요구할 수 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이미 말했잖아.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반복하라.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침범을 낳는다. 명확한 경계를 긋고 그것을 지켜라. 경계가 존중을 만든다고 가르쳤다. 경계를 긋는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경계를 긋는 것이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진다. 경계를 그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말하라. 나는 이것까지만 할 수 있어. 이것이 내 한계야. 경계를 긋는 것은 자기 존중이며 상대 존중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형제의 체면을 살리되 내 존엄을 잃지 말라. 형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잃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의 체면과 당신의 존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라. 형제의 체면을 살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가족 앞에서 너는 맨날 빌려만 가고 안 갚는다고 비난하지 말라.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하라. 하지만 형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당신이 계속 손해를 보거나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체면과 존엄은 다르다. 체면은 외부의 평가지만 존엄은 내부의 가치다. 어느 형이 동생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동생의 빚을 몰래 갚아줬다. 동생의 배우자가 모르게 했다. 하지만 동생은 또 빚을 졌고 형은 또 갚아줬다. 형의 존엄은 무너졌고 경제적으로 파탄났다. 체면을 살려주되 존엄은 지켰어야 했다. 형제의 체면을 살리되 선을 그어라.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하라. 조용히 하되 단호하게 하라. 당신의 존엄이 위협받는다면 체면은 잊어라. 형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학대한다면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정약용은 균형을 강조했다. 형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은 덕이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을 잃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균형을 잡아라. 둘 다 지킬 수 없다면 존엄을 택하라고 가르쳤다. 형제의 체면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하고 둘이 있을 때 명확히 말하라. 공개적 망신은 주지 말되 사적인 경계는 확실히 그어라. 형제의 체면을 살리되 내 존엄을 잃지 말라.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라. 체면도 중요하지만 존엄은 더 중요하다. 존엄을 잃으면서까지 체면을 살려줄 필요는 없다. 도움을 거절할 용기가 형제애를 오래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형제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형제애를 파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반대다.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형제애를 오래 지킨다. 모든 요청을 들어주면 결국 관계가 무너진다. 왜 거절이 관계를 지키는가?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들어주면 당신은 소진된다. 소진되면 원망이 쌓인다.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끝난다. 적절한 거절이 이것을 막는다. 어느 형은 10년간 동생의 모든 요청을 들어줬다. 거절하지 못했다. 결국 형은 지쳤고 동생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관계를 끊었다. 거절했더라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하라.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연습하면 쉬워진다. 거절도 기술이다. 형제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일시적인 화는 영구적인 원망보다 낫다.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는 진정한 형제애가 없는 것이다. 정약용은 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거절할 용기를 가져라고 가르쳤다. 거절이 관계를 지키는 이유는 명확하다. 거절을 통해 한계를 알리고 소진을 막고 원망을 방지한다. 건강한 관계는 예와 아니오가 모두 가능한 관계다. 도움을 거절할 용기가 형제애를 오래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거절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다.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형제의 분노를 두려워 말고 내 기준을 당당히 말하라. 형제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는가? 형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당신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당당히 말하라. 화를 내든 말든 기준은 지켜라. 형제의 분노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당신이 기준을 잃으면 평생 후회한다. 일시적인 분노를 피하려고 영구적인 피해를 감수하지 말라. 어느 형은 동생의 화가 두려워 모든 요청을 들어줬다. 동생은 화를 내면 형이 굴복한다는 것을 알았다. 화를 무기로 형을 조종했다. 형은 평생 동생의 노예가 되었다. 형제가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하라. 화를 내도 괜찮아.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것이 내 기준이야. 단호하게 말하고 흔들리지 말라. 형제의 분노는 조종의 도구일 수 있다. 당신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분노에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분노를 사용할 것이다. 굴복하지 말라. 정약용은 단호함을 강조했다. 타인의 분노를 두려워하면 자신을 잃는다. 형제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를 두려워 말고 기준을 지켜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화를 낸 후 며칠 지나면 가라앉는다. 진정한 형제라면 당신의 기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계속 화를 내며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런 관계는 끊어져도 괜찮다. 형제의 분노를 두려워 말고 내 기준을 당당히 말하라. 분노는 일시적이지만 기준은 영원하다. 분노에 굴복하지 말고 기준을 지키라.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불안해하면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라. 형제를 돕기로 결정하기 전에 배우자와 논의하라. 배우자나 자녀가 불안해한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라. 가정의 평화가 형제 도움보다 우선이다. 배우자가 그렇게까지 도와줘야 해? 라고 묻는다면 귀 기울이라. 배우자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감정적일 때 배우자는 냉정하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라. 어느 남편이 처남을 돕기 위해 큰 돈을 쓰기로 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라고 불안해했다. 하지만 남편은 형제니까 도와야지라며 밀어붙였다. 결국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다. 배우자와 자녀의 불안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도 가족이다. 형제를 돕는 것이 가족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가정이 먼저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면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불안해하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 우리 같이 결정하자.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 함께 결정하라. 정약용은 가정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처음 세운 가정이 우선이다. 형제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더 중요하다.
가정이 흔들리면 도움을 멈추라고 가르쳤다. 자녀가 아빠, 우리는요? 라고 묻는다면 멈춰라. 자녀의 질문은 중요한 신호다. 형제를 돕느라 자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라. 배우자와 자녀가 불안해하면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라. 형제보다 가정이 우선이다. 가정이 평온해야 형제도 도울 수 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내 가정이 흔들리면 베풀물 즉시 중지하라. 형제를 돕느라 당신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즉시 멈추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가 불안해한다면 도움을 중지하라.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가정이 흔들리는 신호는 무엇인가? 저축이 바닥나고 빚이 생기고 배우자가 불평하고 자녀가 불안해하고 당신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즉시 멈추라. 어느 아버지가 동생을 돕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다. 아이들 학원비를 동생에게 빌려줬다. 아내는 불평했고 아이들은 학원을 그만뒀다. 가정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가정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정이 흔들리는데도 형제를 계속 돕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이다. 형제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세운 가정이 더 소중하다. 가정이 먼저다. 가정이 흔들리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내 가정이 어려워졌어. 이해해줘. 솔직하게 말하라. 진정한 형제라면 이해한다. 정약용은 가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의 가정을 돕느라 자기 가정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형제를 돕되 가정이 흔들리면 즉시 멈추라고 가르쳤다. 가정이 흔들리는데도 형제를 계속 돕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배신이다. 당신의 첫 번째 의무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있다. 형제는 두 번째다. 내 가정이 흔들리면 베풀물 즉시 중지하라. 가정이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진다. 형제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정이 먼저다.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라. 끝없는 헌신은 미덕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한계가 있다. 돈의 한계,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인정하라. 형제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어느 형이 동생을 평생 도왔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도왔다. 저축을 다 쓰고 빚을 지고 건강을 해쳤다. 끝없는 헌신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형은 쓰러졌고 동생은 여전히 의존적이었다. 헌신이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한계를 인정하고 형제에게 말하라. 나는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그 이상은 내 한계를 넘어서. 이해해줘.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라. 형제가 형제인데 한계가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단호히 대답하라. 한계는 있어. 나도 사람이야. 무한정 줄 수는 없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정약용은 자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도우라. 끝없는 헌신은 미덕이 아니라 자애다라고 가르쳤다. 한계 안에서 도우면 지속 가능하다. 10년, 20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 도우면 1년, 2년 만에 무너진다. 지속 가능한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다. 개인의 한계를 인정하라. 끝없는 헌신은 미덕이 아니다. 한계 안에서 도우라. 그것이 당신도 지키고 형제도 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체면을 세우려다 가정을 잃지 말라. 형제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과도하게 베풀지 말라. 나는 넉넉한 형이야. 나는 동생을 잘 챙겨라는 체면을 세우려다 가정을 잃는다. 체면보다 가정이 중요하다. 체면은 외부의 평가다. 가정은 내부의 현실이다. 외부의 평가를 위해 내부의 현실을 희생하지 말라. 형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가정이 먼저다. 어느 형이 동생들 앞에서 큰형으로서의 체면을 세우려 했다. 명절 때마다 큰돈을 쓰고 동생들을 대접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다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체면을 세우려다 가정을 잃어가고 있었다. 체면을 내려놓으라. 나는 넉넉하지 않아.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게라고 솔직하게 말하라. 진정한 형제라면 이해한다. 체면을 요구하는 형제는 진정한 형제가 아니다. 가정과 체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가정이다. 체면은 일시적이지만 가정은 평생이다. 체면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정약용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체면은 거짓이요. 가정은 진실이다. 거짓을 위해 진실을 희생하지 말라. 체면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형제가 당신의 체면을 평가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형제는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체면이 아니라 행복을 바란다. 체면을 세우려다 가정을 잃지 말라. 체면은 일시적이지만 가정은 영원하다. 형제 앞에서의 체면보다 집에서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체면을 내려놓고 가정을 지키라. 도움을 주지 않은 죄책감을 버리라. 형제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 죄책감을 버리라.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하라.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가? 형제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잘 사는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온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형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없다. 어느 형이 동생의 요청을 거절한 후 밤새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너무한 건가? 동생이 힘들 텐데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형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한계가 있었다. 거절한 것이 옳았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죄책감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으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왔는가? 내 가정을 지키면서 가능한 만큼 했는가? 대답이 예라면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형제가 죄책감을 유발하려 할 수 있다. 형만 믿었는데 너밖에 없는데라고 말한다. 이것은 감정적 조종이다. 흔들리지 말라.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정약용은 죄책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죄 없는 죄책감은 당신을 파괴한다.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다. 당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은 권리다라고 가르쳤다. 죄책감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형제의 요청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도와줄 수 없으면 거절한다. 죄책감 없이 명확하게 결정한다. 도움을 주지 않은 죄책감을 버리라. 당신은 형제의 구원자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죄책감은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일 뿐이다. 버리라. 차갑게 보여도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형제에게 선을 긋는 것이 차갑게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냉정한 애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하지 말라.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차갑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선을 긋지 못한다. 모든 요청을 들어주고 한계를 넘어서까지 도와주고 결국 소진된다. 그것이 따뜻함인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어느 형이 동생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동생은 형이 차갑다고 불평했다. 주변에서도 형제에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10년 후 동생은 자립했고 형제 관계는 유지되었다. 선을 그은 것이 옳았다. 선을 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기적으로는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무너진다. 소진되고 원망이 쌓이고 결국 관계를 끊게 된다. 선을 그은 것이 더 따뜻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을 긋고 한계를 알리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선을 긋고 자립을 돕는다. 차갑게 보여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가르쳤다. 차갑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평가보다 관계의 건강이 중요하다. 단기적 평가보다 장기적 결과가 중요하다. 선을 긋는 용기를 가져라. 차갑게 보여도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장기적으로 형제를 강하게 만들고 관계를 지킨다. 따뜻해 보이는 무한정 베풀미 오히려 관계를 파괴한다.
선을 긋는 용기를 가져라.